안녕하세요. 안주 씨.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우성입니다. 같이 있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너무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마련한 정우성 특별전에서도 이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다녀오신 피렌체 영화제 특별전에서도 이 영화를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님한테는 이제 비트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사실 촬영 비트라는 영화를 선택하고 촬영을 하고 또 그때 당시 극장에서 상영을 한 이후에도 이 비트라는 영화가 저에게 평생 이렇게 따라 차차같이 붙어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영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마 이제 민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당시 90년대의 어떤 사회 환경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서 이렇게 소외된 어떤 젊은 청춘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민에게 잘 이렇게 투영이 돼서 아마 그 감정을 오랫동안 간직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민을 못 만날 뻔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김성수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전했을 때 고사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이유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아니에요. 사실은 비트가 아니라 그 김성수 감독님 이제 장편 첫 번째 영화. 다른 거를? 네네. 그 장편 첫 번째 영화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게 외국 영화 같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때 저도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이게 우리나라 영화로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장르가 뭐였습니까? 그게 저거였죠.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영화화 됐어요. 그래서 다른 배우. 영화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극장 옆에서 그 호프집에서 만나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아주 어렵게 감독님 이거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가만히 계시더니 네 그럼 이제 말 놓지 뭐 그러더니 우리 편하게 맥주 한잔하고 헤어집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 영화 만드신다는 소식 듣고 또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감독 첫 번째 인연이 그렇게 되면은 그 두 번째 작품 시나리오를 바로 또 전달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음적으로 애정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정이 떨어졌을 텐데 주시는 거예요 비트를. 근데 그 비트를 주실 때 그 모습이 되게 멋졌어요 저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이거 웬만하면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봤더니 또 시나리오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하게 됐죠. 약간 마음에 부채감이 좀 있으셨네요. 약간. 부채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감독님의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쿨함? 어떤 담대함?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배우와 작품과의 인연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늘 새롭게 이렇게 다가가 올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영화 어제 그 굉장히 오래간만에 또 감독님 만나셨대요? 만났어요. 근데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일부러 만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서 네. 오늘 행사하는 건 알고 계세요? 감독님? 어제 딴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아까 문자를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감독님하고 이 영화의 상당 부분을 이제 신림이나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에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대가 또 실제로 정우성 씨가 이제 여기에서 자라시고 이렇게 지내신 그런 곳으로 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촬영할 때 좀 이제 감회가 내가 또 이렇게 놀던 곳 이런 곳이기 때문에 좀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그 촬영할 때는 이렇게 또 그런 특별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공간 자체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더 그 공간에 잘 배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니가 그 공간에 안에 있는 미니가 더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네. 저는 사당하면 아마 정성 배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서중여고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어릴 때 하셨다고. 서문여중고 서문여중고 앞에서. 네. 그래서 덕분에 그쪽에 매출이 엄청나게 쭉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때 기억도 좀 나시나요? 약간? 네. 그때 난리였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난리였었어요. 난리. 그때 나이로는 알바를 할 수 없지 않았나요? 그 한 번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2살 터울 누나가 있어요 위에. 근데 누나가 뭐 들어오더니 시무룩한 시큰둥 남자가 아니라서 안 되나 뭐 이런 뭐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 아르바이트생 구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남학생만 뽑는데 그러길래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재수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방학 때니까. 네. 재수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냥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잘생기니까 믿고 싶었겠죠. 그렇죠. 네. 뭐 이쁘장한 남자애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학교 시간만 되면은 학생들이 쫙 다 지나가요. 이 멕시칸 앞을. 그래서 이 주인 누나가 혼자 막 나가요. 그래서 어딘가 갔다 와요. 그러면 또 시무룩해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혼자 바닥 발로 맨 바닥 차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멕시칸을 지나서 더 큰 길가에 있는 인디안이라는 경쟁 햄버거 가게 거기 아르바이트생 형들이 뭐 잘생겼던 거예요. 그쪽으로만 다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얼마 있다부터 갑자기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역전현상. 네. 그러더니 얼마 있다부터 이제 인디안 사장이 여기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즐기셨나요 그때 그 느낌들을? 지나오니까 네. 즐긴 거지. 그때는 그때 인기가 있었다라는 걸 살짝 알긴 했던 것 같아요. 편지도 많이 받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용돈을 벌어서 제 친구들한테 뭔가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같이 뭐 또 햄버거 가게 가끔 오면 또 내가 만든 햄버거도 해주고, 물론 제 돈을 또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재밌었어요. 알기로는 급여도 좀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죠. 그때 시급이 원래 800원을 받을 수 없는 시급이었는데 그때 350원이었나? 시급이 800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뭐 잘했다고 보너스도 10만 원씩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내가 햄버거를 잘 구웠다라는 거예요. 맛있게. 잘생긴 게 짜릿한. 팥빙수도 잘 갈고 양배추도 잘 썰고 에그버거도 잘 만들고. 어쨌든 요 비트가 나왔을 때 정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남성 관객들이 그 민의 대사나 행동을 정말 많이 흉내를 냈습니다. 참고로 이 선배의 아이디가 이민이에요. 진짜로. 그 기자 보시면 기자비 바이라인도 이민으로 나갑니다. 아니 제가 이게 뭐 그냥 여담이지만 왜 그러셨어요? 여담이지만. 회사 아이디는 이민으로 했는데 네이버 아이디는 이민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LEEMIN도 있고 MEAN도 있고 다 있는 세상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이민 아이디. 정말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런 인기를 좀 체감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게 인기,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게 인기라는 거구나라는 건 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정도였지. 아, 이게 인기라는 거구나. 이제 내가 스타가 됐구나. 그런 어떤 자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청춘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아,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이미지로 저가 규정 지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반발감 그리고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비트라는 영화 예민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제가 영화가 갖는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의 파급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걸 잘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이제 가끔 지나왔을 때 아이 그때 그 인기 좀 더 즐기지 그랬니? 좀 더 여유 있게 좀 놀아보지 그랬어 그런 생각도 하는데 10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끊임없는 걸음을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라는 거에 딱 멈춰 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음에 다른 뭔가를 더 채워서 나라는 애를 더 이렇게 자꾸 발견하고 완성해 나가는데 더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조숙한 편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뭘까요 그때?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도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제도권 밖으로 뛰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길거리로 혼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세상에 내게 뭐지? 내 거를 찾아야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특히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원래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10대들이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 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교실에서 뭐 단체 관람하고 비디오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100번 클럽도 있고 100번을 봤대요. 미친 애인가? 100번을 어떻게 보지? 아니 제가 여러 이제 배우분들을 만나보면 뭐 조인성 배우라든지 뭐 이런 배우들도 다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0대 때 다 보면 안 되는데 다 봤다. 사실 너무 유해한 영향을 미치신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랬어요. 하지만 또 그런 어떤 그런 후배들이 또 비트란 영화를 보고 영화 배우의 꿈을 꾸고 또 영화 배우가 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형 비트빈 형 제가 뭐 오토바이 뭐 지퍼라이터 담배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뭐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 역할을 정말 조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똥개를 촬영하려고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어두컴컴해질 때 이제 교실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제가 담배를 피는데 저쪽 어둠 속에 아이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 촬영하러 정우성이 왔다고 하니까 근데 어둠 속에서 멋있어 이 소리를 딱 듣는데 이 소문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나 담배 피는 걸 멋있다라고 하는 게 쟤들이 영향을 받으면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그러면서 더더욱더 이제 내가 이 영화 배우라는 직업 그리고 영화가 갖는 어떤 사회적 이 파급력을 잘 써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굳건해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사용하신 그런 제품들도 있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영화에 뭐 이렇게 반영을 하신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제품들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정우성 씨 때문에 가령 아까 말씀하신 뭐 지퍼라이터도 그렇고 로드맨 티셔츠라고 나이키 그때 당시에
구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였으니까 뭐 말보로 담배도 그렇고 CBR 오토바이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더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두 팔을 벌리고서 오토바이 타기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런 반영을 갖다가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를 혹시 내신 거는 없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옛날이잖아요. 그 티셔츠는 제가 이태원을 뒤져가지고 찾은 거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의상을 제가 다 했어요. 스타일리스트를 두지 않고 이렇게 이 씬에서는 어떤 느낌이니까 어떻게 입어야지 해서 제가 막 바리바리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이때는 뭐 스타일리스트를 두긴 했는데 이제 의상 선택이나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인기 폭발이 될 줄 알았으면은 나이키에 전화 좀 할 걸 그랬어요. 맞아, 너 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좋은 거를 했던 것 같고, 담배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빨간 걸 피던 시절이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반영이 됐네요. 충분히. 그런 것보다 이제 민의 정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니 진짜 저 인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죄송하긴 한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그 시대에 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다른 배우가 했어도 이런 느낌이 났을까? 지금처럼 불면으로 남아있을까? 또 정말 많은 남성들이 지금도 뭐 왜 굳이 정우성형일까? 많은 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다른 배우가 비트를 했다면 지금처럼 민이 살아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안 되겠을 거예요. 그 감독님이 한참 지나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트 하기 전에 그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허영만 작가의 드라마인데 사실은 원작에는 제가 맡았던 그 캐릭터가 없었어요. 근데 드라마화하면서 제가 맡은 캐릭터가 들어갔는데, 그 허영만 작가께서 그 아스팔트 사나이에 나오는 저를 보고 비트의 민의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라는 얘기를 감독님한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민이라는 애가 나에 나온 애가 이렇게 영상으로 툭 정우성이 튀어나왔을 때 어떤 비슷한 싱크로율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진짜 민보다 정우성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니까 영화가 좀 다시 좀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민은 그때 정우성이 혼자 밖에서 방황하고 다닐 때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애예요. 네. 그때 왜 이렇게 방황하셨어요? 외롭잖아요. 막연하고 세상이. 지금은 안 외로우세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외로움이 싫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냥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있다라는 게 왠지 뭔가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뭐든지 이제 내가 만들면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밖에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제 모습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후배 배우들은 롤모델로 삼고서 이렇게 배우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배우님도 이렇게 어떤 영화의 한 캐릭터를 보고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캐릭터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딱 롤모델을 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릴 적에는 그냥 TV로 계속 보던 뭐 서부 영화의 모든 그 총잡이들이 다 그때 당시에 슈퍼히어로인 거죠. 서부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막연하게 뭔가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그런 이제 정서적인 이끌림에 계속 이렇게 영화라는 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10대
그때는 이제 홍콩 노아르가 한참 주류였으니까 그 홍콩 노아르를 보면서 그 유덕화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유덕화처럼 돼야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처럼 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는들 그게 이루어질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예. 보면은 영화에서 그 미니 폭력골사를 이렇게 제압한다거나 막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서태지의 교실이대야 이런 거와 맞닿아가지고 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실제로 정우성 배우님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자고요. 네, 말할 수 없고 늘 이렇게 관찰하고 애들 관찰하고 그때는 진짜로 그 학교 폭력이 되게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특히 남자 학교는 뭐 거의 뭐 밀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떤 사랑의 매보다는 나중에는 이렇게 감정적 표현에 화를 많이 낼 때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제도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의 그런 이 불합리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그걸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예. 왜 같은 나이고 왜 한두 살 차이뿐이 안 나는데 저렇게들 다 서로 못 잡아먹고 서열을 나누려고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다 한심해 보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게 자퇴에도 약간 영향을 크게 미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자퇴는 뭐 자퇴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회에서 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사실 저랑 같이 제 권유로 해서 그 학교에 같이 갔던 친구가 먼저 이렇게 학교를 뛰쳐나갔어요. 조금 그 친구의 뒷모습이 굉장히 늘 머릿속에 남고 이놈이 밖에서 혼자 뭐하고 지내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각종 서클에서 다 저를 잡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제 같이 서클 활동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뭐 오히려 이제 공부도 어려운데 그런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랑은 안 맞구나 그러고 튀어나간 거죠. 그때 나온 세상은 좀 두렵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오히려 그 또래끼리의 그런 어떤 유치한 어떤 그런 장래 미래를 위한 어떤 경쟁이 아니라 그 또래끼리 그 고만고만한 사고에서 누가 더 서열이 높네 안 높네 이런 거에 대한 경쟁보다는 그냥 사회에서 혼자 이렇게 나를 내 발을 디딜 자리가 아주 적더라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포부가 더 저를 막 이렇게 에너지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오프닝을 김성수 감독님께서 7에서 8줄 정도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제 나에겐 꿈이 없었다라는 말로 함축을 해버리시고 결국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울었다는 그런 일화를 들었는데 이민처럼 이렇게 꿈이 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시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정우성 씨의 당시에 어릴 적 꿈은 그러면은 좀 어떤 것이 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막연한 거죠. 일단 그때 또 이제 배우라는 꿈에 대한 막연한 그 희망 그리고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 어떻게 돼야 될지 몰랐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나에게 꿈이 없었다를 말씀드리게 된 건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늘 학교에서 주변 친구들한테 그걸 묻는 걸 좋아했거든요. 너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왜? 몰라. 나 꿈 없어. 주로 애들이 다 대답이 그랬어요. 그 나이에도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꿈을 갖고 좀 그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짠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나이대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레이션에 자연스럽게 반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더 공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까 그 비트 얘기하면서 그때 내게 다가온 이미지를 좀 벗어나려고 노력도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비트 이후에 뭐 똥개라든지 약간 되게 잘생긴 외모를 좀 일부러 구기는 스타일의 영화도 좀 했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혹시 비트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품 선택을 좀 의식적으로 한 부분도 혹시 많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나 이제 잘생긴 거 알아요 그러고 농담을 하지.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영화 배우가 된 것도 내가 잘생겼으니까 영화 배우 스타가 될 거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막연히 뭔가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그 영화 안에서의 어떤 그 고독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끌렸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어떤 욕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를 할 때나 초반에 막 내가 잘생겼으니까 미니가 멋져 막 이런 생각으로 저를 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똥개의 철민이 같은 경우도 약간 불우하지만 사실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철민이 시나리오를 보면은 내가 갖지 못했던 나에게 있는 결핍, 아버지와의 그 시간을 대리 만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내 이미지를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의 외모에 집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 지가 잘생겼으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겠지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근데 약간 그래도 요새 와서야 내가 잘생긴 걸 인정하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계기가 있으셨나요? 안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잘생긴 짜릿해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이제 뭐 인터뷰 때마다 이제 외모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이 민망한 질문을 어떻게 좀 넘겨볼까 하다가 한 연예 프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장난으로 그냥 받아쳤어요.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그때 그 짤이 이제 돌면서 그 짤이 돌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보기 좋아요. 잘 네, 인정하시니까. 네. 네. 아니, 사실 배우들도 되게 보시면 놀라세요. 그 정도로. 배우들의 배우라고. 네. 그렇죠.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그렇게 놀라주는 게.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지금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또 찾아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보시고 사실 충무로에서 그동안 뭐 많은 청춘 영화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비트가 가장 아직까지도 손꼽히는 영화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를 이렇게 열광을 할까? 왜 그렇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제 그때는 뭐 비트도 그렇고 태양은 없다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시대마다 이렇게 청춘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시도가 조금 줄지 않았나라는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들고 그리고 그때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안 했거든요. 감독님들이 어떤 신인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본인이 투영하고자 하는 어떤 캐릭터를 완성하는데 두려움도 없었고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산업화라는 명목 안에서 그런 어떤 도전 의식과 어떤 모험에 대한 어떤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자꾸 돼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의 청춘에 대한 어떤 감성, 그 시대의 청춘을 그리고자 하는
시도조차 이렇게 서서히 같이 이렇게 시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인터뷰에서 나는 민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그 아수라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민이 살아 있었다면 아수라의 한도경 같이 됐을 가장 슬픈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증인을 보는데 증인의 순호를 보면서 민이 살았다면 가장 긍정적인 버전의 민이 순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민을 생각할 때 그가 살았으면 어떤 어른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 어른에 대해서도 아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영화 편 딱 끝나고 이렇게 쫑파티하고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특히 이제 미니 같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캐릭터를 끝내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쫑파티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갈 때 미니를 잘 성장시켜야지, 나와 함께 잘 살게 해야지,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고. 글쎄, 오히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미니라는 저와 닮은 아이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캐릭터를 영화화했을 때 미니가 성장을 했으면 그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상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냥 저 역시도 너무나도 큰 행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떤 선택지에서 큰 행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인생에서 맞은 진짜 행운들을 민과 이렇게 함께 나눠서 이렇게 성장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비트 이후에 오랫동안 이제 아웃사이더라든지 사회 밑바닥의 이제 반영웅 캐릭터를 이제 주로 많이 맡으셨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멋들어진 이런 조폭 같은 것도 연기하신 적이 없으시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뭐 더킹에 출연하신 그런 캐릭터 그런 이제 막 요즘 들어서야 이제 그런 캐릭터를 이제 맡으시고 계신데 좀 계기가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좀 그렇게 갑자기 변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상반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입장에서 좀 소외도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런 연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지나온 어떤 시간이 저에게 많은 경력을 줬기 때문에 그 경력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시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고, 또 저희가 오히려 그렇게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의 어떤 과감함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떤 한 영화에서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나만 멋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화계라는 게 각자의 제작사 그리고 각자 배우들의 어떤 활동, 물론 이제 각자 그 배우들끼리나 감독들이나 이렇게 건전한 경쟁을 하지만 저는 다 이렇게 한 동료, 한 회사에 있는 한 무리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시도들이 영화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아웃사이더 역할이 전 좋았어요. 제가 늘 혼자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갖춰진 애가 뭔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캐릭터보다는 뭔가 안 갖춰진 캐릭터가 자꾸 극복해내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좋았고, 조폭은 사실은 비트 때문에 이제 조폭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멜로도 보면은 물론 이제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건드린다라는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해서 멜로의 주인공이 다 재벌이잖아요. 그게 전 너무 좀 싫더라고요. 우린 다 평범한 사람들끼리 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반짝반짝한 사랑을 하는데 꼭 그렇게 아주 클리셰한 캐릭터의 멜로에만 왜 저렇게
물론 그건 이제 상상이기 때문에 대리만족하고 싶고 그럴 수 있죠. 뭔가 완벽하게 모든 게 다 갖춰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소망일 수도 있지만, 근데 배우로서 꼭 굳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우성이 하면 정우성스러운 멜로를 또 찾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 멜로의 주인공 남자의 어떤 확장을 또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멜로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멜로 안 하시지 좀 꽤 되신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네. 그립지 않으신가요? 그리워요. 네. 멜로 늘 그리워요. 시나리오가 안 들어오나요? 실제로 그 멜로 시나리오가 굉장히 귀했어요. 한동안.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라는 게 시대적 정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꾸 이제 사회 시적인 어떤 문제를 대두하다 보니까 요 근 몇 년 영화들 보시면 다 어둡잖아요, 막 뭔가. 근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밝은 영화들이 나올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좋은 멜로들이 많이 기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일 하고 싶은 건 사실은 그 로맨틱 코미디죠. 네. 저는 옆에서 대화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우성 배우님 약간 3인칭 화법을 쓰세요. 정우성은요, 정우성은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위화감이 없으신 게 좀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새롭다. 네. 제 버릇 중에 하나가 저를 늘 객관화해요. 객관하다 그거는. 네. 뭐 빠져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연관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우성 배우님은 이제 남녀 불문 다 좋아하는 배우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작품의 성패와 관련 없이 어쨌든 그 25년 넘게 쭉 정상을 지켜오신 배우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네. 그 비법이라고 하면 딱히 없겠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계속 사랑을 받게 했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글쎄요, 흥행에 연연하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나는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늘 성공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실패를 해도 이 실패가 결코 실패만은 아니야. 이 안에서 분명히 내가 얻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꿋꿋하게 뻔뻔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어떤 뭐 하나의 성공이나 하나의 실패에 자꾸 집착하거나 연연했으면은 그게 이제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늘 이렇게 무언가에 연연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기 때문에 관객분들이나 팬들이 실패도 눈치 못 채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 주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 영화도 이제 만드신 김성수 감독님의 뭐 페르소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이제 24살 때 비트, 25살 때 태양은 없다, 29살 때 무사, 이제 40대 들어서 아수라. 50대가 이제 되시면, 50대가 되시면 그냥 그 김성수 감독님하고 또 작품을 많이 하시게 된다면, 좀 이제 이번에는 좀 어떤 작품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뭘 하고 있지.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안 하셨나요? 네, 아니 뭐 시나리오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아마 50대 전에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무사 이후에 거의 20년 만이죠. 20년 만에 이제 아수라라는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왜 그 사이에 더 많은 작품을 함께 못했지라는 서로의 교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도 이제 더 많은 활동을 감독으로서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가 아주 충만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뭘 쓰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제가 안 묻고요. 왜냐면 아수라 때 감독님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네. 기다려봐. 그리고 이제 한 2년 있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줬는데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시나리오 읽었을 때 진짜 너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미쳤나? 근데 그게 또 김성수 감독님이고 그런 어떤 그 많은 고민 속에서 한도경에게 녹인 그리고 안남이라는 가상도시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작가로서의 어떤 이 세상을 선과 악의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어떤 악에 대한 어떤 무기력함의 관조적인 시점 뭐 이런 것들이 아수라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작업을 하면서 그걸 느낄 때는 굉장히 또 멋진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고 다음 작품도 아마 또 그런 뭔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 또 그러기를 기대하고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아니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셨길래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두 분이 형성이 됐는지 그거 참 궁금합니다. 첫 번째 거절이 나온 두 번째 인연으로 더욱더 끈끈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니 다른 감독님들은 정우성 씨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계신데 마음을 잘 안 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김성수 감독님은 유독 거의 형제 같은 느낌까지도 들 정도니까 사실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통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띠동갑이거든요 저랑. 그 감독님도 소띠고 저도 소띠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감독님이 그때 이제 90년대 때 한참 영화 현장에서의 그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감독이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멋졌거든요 저는. 그리고 김성수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영화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 좋은 선생이기도 했고 선배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늘 친구처럼 저를 대해주셨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난히 감독님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저를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고 감독님이 좋은 사람이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많은 후배들이 또 배우님을 또 좋은 사람이니까 좋다고 저 진짜 너무 많이 귀가 따갑게 인터뷰할 때마다 정우성 배우님 얘기 나올 때마다 훈훈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건 아마 후배들이 많이 따라하고 싶은 선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랄까요 40대의 정우성이 민에게 뭔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20대 민에게요. 글쎄요, 아까 이 질문을 보고 사실은 한참 생각했어요. 어떤 그 인터뷰 전에 질문지를 보는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스쿨터 보다가 이 질문을 받는데 무슨 말을 해줄까?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이야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쑥스러워하시는데. 왜냐면 민이를 내 마음속에 넣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잘 키웠는데 무슨 조언을 하겠어.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면. 네. 아마 이제 그 20대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요새 20대 분들 이상하게 20대가 어떤 책임을 감수해서는 안 되는 나이인데 너무 빨리 어떤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 같은 거가 요새 느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책임도 질 필요도 없고 어떤 책임도 여러분에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모든 가능성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그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박수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행사 1회 때도 배우분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는데 시킨 게 있어요. 어떤 한 영화의 내레이션을 꼭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린 게 있는데, 제가 정우성 씨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적어온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녹음기나 영상을 꺼내셔서 녹음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대사를 들어야 다음 질문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네, 나에겐 꿈이 없었어. 하지만 로미야, 지금 이 순간 그리운 것들이 너무 많아. 환규와 태수, 그리고 너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져. 로미야, 보고 싶어. 하지만 너에게 갈 수가 없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영화의 감동이 올라오네요. 네. 지금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정말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 안 내려고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저 그 나레이션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 이렇게 감정이 너무 막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으로 돌아갈까봐 자꾸 참았어요. 여기서 갑자기 울컥하면은 얼마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민의 대사처럼 아름다운 꿈으로 느껴지지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나 추억이 배우님한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배우님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옛 기억이 있다면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도 그리워하던 지나간 추억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늘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살았는데 익명성이라는 게 이제 상실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늘 제가 영화를 좋아했던 건 그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서 같이 여러 사람과 공감을 하는 그 순간, 그 일상이 너무 찬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우고 값진지 늘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끔 돌아가고 싶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무것도, 배우도 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막연할 때 이렇게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 안에 어디에 섞일까 이렇게 막연히 상상할 때, 그때가 제일 순수하고, 그리고 그때 그 막연함의 무한한 가능성이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떨어지는 속도를 봤어요. 네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금일 이제 오늘 행사 수익금은 정우성 씨께서 직접 이제 지목하신 이 근방에 세습 공부방에 이제 전달이 될 건데요. 그쪽에 담당자분하고도 이제 아이들과 미래재단 마스코트하고도 같이 기념 촬영이 좀 있겠습니다. 마스코트 나와주세요. 넘어지겠어요, 마스코트. 보이나? 좋지 않아? 뜨거워요. 연락 가죠. 빨리 가서 벗어요. 안녕. 안녕. 왔어요 이제.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뭐 의미 있는 행사 자리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오래전 영화 이렇게 비트를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직도 이제 늘 앞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늘 걸어가고 있는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제 스스로는 비트는 나에게 이랬어 라고 아직은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힘든 영화인 것 같아요. 모든 또 작품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중간에 함께 추억을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 우리 롯데 그 컬처웍스와 그리고 아이들과 미래재단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이제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념사진을 끝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정말 소란스럽더라고요. 막 그 질서를 안 지키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배우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좀 잘 지켜주시면 오히려 사진이 좀 잘 나오니까 앉은 자리에서 좀 잘 얼굴만 이렇게 좀 잘 좀 찍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 가셔서 네, 가. 여기 앉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요? 네, 제품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자, 하나, 둘. 잠깐만요. 뒤에 숨 쉬는 분 계신데. 네, 한 번 더 갈게요. 자, 밝게 웃으시고,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우성 씨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만나지 않는 소설만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